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평소에도 이런 얘기 하신 적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지속적으로 탄핵해서 국정의 마비가 초래된다. 위헌적인 입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시켜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2025년도 정부 예산 중에는 민생 예산, 범죄 수사에 필요한 예산, 미래산업 R&D 예산, 국방, 안보 관련 예산 등 중요 정부 정책 관련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 토로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통상 이제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주 간격으로 주재를 하십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때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이 있는데 모두 말씀은 그대로 방송에 담기기 때문에 모두 말씀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보통 마무리 말씀은 이제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각종 행사에 제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행사 전후로 한 환담장이라든지 오만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고충을 토로하신 적이 꽤 있습니다. 네. 현재 국무회의 구성은 여가부 장관 공석 제외하고 20명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지금 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학설상으로도 심의 자문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국무회의를 네. 예.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행정적인 어떤 결정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뭐 방통이나 국회나 뭐 국민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의결기관인 것이고 이 국무회의 자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당성을 가지시는 분이고 국무위원은 대통령께서 그러한 정당성에 기인해서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의 실질적 성격은 심의 자문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은 계엄 선포 당일 20시 4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하셨죠? 뭐 그 즈음일 겁니다. 증인이 도착했을 때 집무실에 국방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먼저 도착해 계셨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집무실에 도착하고 약 2분 정도 지난 시점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도 들어오라고 하지라고 해서 집무실 옆 대회의실에 있던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이 들어왔고 잠시 뒤에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도 함께 집무실로 들어왔죠. 예, 제가 기억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집무실에 들어온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라며 만류 의사를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다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했다,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바로 옆 대회의실로 나가서 비상계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셨죠. 예. 그리고 누군가 증인에게 행안부 장관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라고 해서 증인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고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두세 번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국무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셨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었던 22시가 다가올 즈음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오셨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또 기다렸고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회의실로 나와서 앉으셨죠. 네, 맞습니다. 11명이 모였을 때 그 모인 국무위원들은 자신들이 모인 이유가 비상겸 선포 때문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 선포문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 워낙 경황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진술이 맞을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국무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시 이제 발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대접견실 쪽으로 잠깐 건너오셔서 국무위원들 다 모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의사 정족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셨고 아마 11명이라는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다음에 대통령께서 정장을 갖추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 대접견실 중앙에 앉으시고 저희 국무위원들은 다시 자리를 정돈해서 그 주위로 이렇게 쭉 나란히 앉고 그 당시 몇 분 계셨던 수석 비서관들은 다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논의를 이어서 대통령님을 좀 만류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뭐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인 부담 이런 거 다 안다. 나도 신중하고 깊게 생각을 했다. 내가 왜 그 점을 고민을 안 했겠냐. 하지만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인식,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과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은 제가 1차 탄핵소추 때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타 부처 장관들은 그런 사정을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그 부처 방통위는 아예 기능을 정지해 버린 상태였고 수많은 사람이 탄핵을 당하고 예산은 각 부처 예산은 뭐 조금 깎인 것도 있고 많이 깎인 것도 있겠지만 국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유사일에 처음으로 깎인 상황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은 다 국회 통과를 못하고 정말 엉뚱한 법령들을 통과돼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대통령님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고심을 그 당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참 우리가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